서울의 밤하늘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자리한 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은 귀한 비단과 값비싼 장신구로 한껏 멋을 낸 채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국악 연주가 흐르고 값비싼 음식들이 즐비한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의 궁궐처럼 보였습니다. 무대 중앙, 모든 빛을 한 몸에 받고 있는 68의 박선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수 지은 듯한 짙은 남색 비단 옷은 그녀의 기품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그 고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작고한 남편 김민호의 이름을 딴 김민호 장인 후원회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 평화롭던 분위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행색은 말이 아니었지요. 잔뜩 구겨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두 사람의 눈은 그 화려한 장소와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연주 소리마저 뚝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손님들을 거칠게 밀치며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악에 바친 며느리의 비명이 고요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돈이라고요. 어머니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그 핏발선 눈은 마치 저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인생을 전부 망가뜨리고 계시잖아요.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무대 위의 저와 무대 아래의 두 사람에게 번갈아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죠. 저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들의 삶이라 참으로 재미있는 말이구나. 나는 그대들이 스스로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말이다. 내가 살던 집을 내어주었더니 도리어 늙은 어미에게 달마다 숙박비를 내라며 계산서를 내밀던 바로 그날, 그대들의 삶은 이미 망가진 것이 아니었더냐.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가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장내의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눈이 잠시 감겼다 떠졌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단 하나의 부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에는 제게 모든 것을 되돌려준 그 부탁에서 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에 구독 단추와 종 모양 그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렇게 놀랍고 가슴 뛰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부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8의 박선자입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저만을 아껴주던 남편 김민호는 이름난 보석세공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빛나는 보석들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유일한 재산은 잠실에 있는 10억 원짜리 집 한 채였습니다. 남편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밴 그 집에서 저는 외아들 민준이를 바라보며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라가 무거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다과를 내어주었지만 두 사람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니께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남편들이 든든한 집 한 채씩은 마련해줬다고 자랑하는데 저희는 아직 저희만의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기를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너무 못난 자식들이지요.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며느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유라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만의 튼튼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바로 너희 집이잖니. 언제든 편하게 지내렴. 그러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곳은 어머니의 집이지요.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된 저희만의 집을 갖고 싶어요. 만약 이 집이 저희 것이 된다면 저희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손주를요. 그 말은 제 심장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손주.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곳에서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평생의 안식처이자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집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 옆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환한 얼굴을 보자 제 마음속의 모든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찬 앞날을 선물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계약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의 주인이 바뀐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집안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껴 쓰던 낡은 살림살이들은 하나둘씩 구석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며느리가 새로 들인 번쩍이는 값비싼 물건들이 채워졌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복잡한 조리기구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았고 거실에는 제 키보다 큰 텔레비전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손에 서류판 하나를 든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듯한 냉랭하고 사무적인 표정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려면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이라니 무슨 말이냐? 며느리는 들고 있던 서류판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 공동생활 합의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며느리는 마치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룬 사람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어머니께서 해주셔야 할 일들이 적혀 있어요. 집안 청소, 식사 준비, 빨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콕 집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희 소유니까 어머니께서도 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내주셔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집 관리비를 합쳐서 50만 원씩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채소 써는 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숙박비라니.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내 남편의 피땀이 서린 이 집에서, 내 아들놈의 집에서 내가 돈을 내고 살아야 한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돈을 내라고. 그때까지 문간에 서서 못 본 척 다른 곳만 쳐다보던 아들 민준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뭘 잘못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좀 좋게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들은 단 한 번도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 산 커다란 텔레비전을 보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수많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콕콕 쑤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내고 밥과 잠자리를 해결하는 하숙생. 아니, 돈까지 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은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길고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죠. 며느리 유라는 사사건건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제가 애써 차린 밥상은 맛이 없다며 수저를 탁 내려놓기 일쑤였고 방 구석에 작은 먼지라도 보이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청소를 하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눈이 침침하시면 제가 돋보기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그런 날카로운 말들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 늦도록 친구들을 불러 모아 시끄럽게 노는 날이면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술상을 차려바치고 과일을 깎아 나르고 재떨이를 비우는 것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돌아간 깊은 밤, 저는 홀로 남아 그들이 어지럽힌 것들을 치우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낡은 옷장도, 평생을 제 옆을 지켜주던 작은 탁자도,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사진과 손때 묻은 유품들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며느리가 쓰는 것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새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내 방에 있던 물건들 전부 어디로 갔느냐?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요즘 개인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작업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요. 어머니 방이 햇볕도 잘 들고 딱 좋겠더라고요. 어머니 짐은 저쪽 창고에 다 넣어뒀어요. 걱정 마세요. 잠은 거기서 주무실 수 있게 작은 간이 침대 하나 넣어드렸으니까요. 창고라니.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그 좁은 창고에서 잠을 자라니.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들은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민준아, 어미에게 말해다오. 네 어미가 저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정말 네가 원하던 것이더냐.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유라예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어떻게 꾸미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좀 조용히 시키는 대로 따라주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착하고 여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며느리의 꼭두각시이자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무정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놓인 간이 침대에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방은 상자들로 꽉 막혀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빼앗고 제 방을 빼앗고 이제는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틀렸습니다. 인간의 악랄함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 짐을 싸느라 분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값비싼 옷가지들을 가방에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자 며느리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지폐 몇 장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열나흘 동안 유럽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마침 싸게 나온 여행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멋쩍은 표정으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집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요. 여행 경비라도 좀 보탤 겸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름 동안 집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한대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는 밖에서 지내셔야 해요. 아시겠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가서 지내라고? 이 늙은 어미더러 어디로 가라고 그러느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여기 들인 돈이면 허름한 여인숙이라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아, 아니지. 이제 우리 집이지. 아무튼 잘 지내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제게 몇 마디 말을 툭 던지고는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던진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돈을 집어들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싼 채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발길이 향한 곳은 허름한 여인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도시의 변두리,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공장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잊혀진 세월을 견디고 있는 제 남편의 작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며 팔아버리자고 성화였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 남편의 흔적이 깃든 그곳을 고집스레 지켜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여는 낡은 자물쇠는 삐걱거리며 힘겹게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먼지 냄새와 함께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에 공방벽 한쪽 구석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벽돌 몇 개가 어색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벽돌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벽돌 뒤로 숨겨져 있던 낡은 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간직해온 작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수많은 보석들과 여러 장의 땅 문서,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된 장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아끼고 모아 혹시라도 제가 홀로 남겨질 날을 대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는 어림잡아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공방 바닥에 주저앉아 그 보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저를 이토록 지극히 사랑하고 지켜주려 했는데 살아있는 제 아들은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눈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나라 최고의 재물 상담가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공방에서 나온 보석과 문서들을 본 그들의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사입던 허름한 옷 대신 몸에 꼭 맞는 단정한 비단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초라하고 주눅든 늙은 어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을 지닌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김민호 장인 후원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법률가들을 고용하여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장인들을 돕는 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편의 유산을 가장 빛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둡고 퀴퀴한 창고가 아닌 세상의 모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밝고 따뜻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 나흘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제가 차린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통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심각한 불효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제가 아들에게 넘겨준 집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 서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제 번호는 바뀐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의 커다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 어려운 장인들을 돕는 후원회를 만든 어느 자선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비친 그 자선가의 얼굴은 바로 저, 박선자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본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힘없고 나약한 늙은 어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는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제 반격을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후원의 창립을 축하하는 화려한 연회장. 무대 아래에서 발버둥 치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제 차가운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지탱해줄 보금자리를 원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의 안식처였던 10억 원짜리 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었지. 하지만 너희의 탐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너희는 그 집을 너희만의 왕국으로 만들고 나를 그 안에 하녀로 삼았지. 심지어 고작 10나흘간의 유럽 여행 경비를 마련하겠다고 이 늙은 어미를 길거리로 내쫓기까지 했다. 제 말에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흰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를 모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저는 무대 뒤편의 음향 담당자에게 조용히 손짓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렇다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해 주시겠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전체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래 낡은 녹음기에 담아두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 매달 50만 원의 숙박비를 요구하고 저를 어두운 창고에서 잠을 자라고 명령하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입니다. 장내의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후원회야말로 진정한 보금자리다. 이곳은 내 남편의 정직한 땀과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지어진 곳이지. 이곳은 너희처럼 탐욕스럽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너희는 내 돈을 원했더냐?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집을 원했더냐? 법이 곧 그것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너희의 부끄러운 행동뿐이다. 제 말이 끝나자 경비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채 울부짖는 며느리와 창백하게 굳어버린 아들을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후원회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뽑힌 젊은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와 희망에 찬 얼굴을 보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공방에서 젊은 장인들에게 보석 세공 기술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재능이 제 손길 아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이 제 곁에서 함께 웃고 있는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잠실의 그 집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게 돌아왔고 저는 그 집을 팔아 후원의 기금으로 모두 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묶어주던 탐욕이라는 끈이 끊어지자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아들은 도시 변두리의 작은 방에서 힘든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며느리 역시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를 어두운 창고에 가두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덕분에 온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짓밟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는 벽돌과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삶의 목표로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선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 단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